안녕하세요. 지안에듀에서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김준호입니다. 오늘 이제 5월 14일 계리직 시험이 있었죠. 이번 시험도 여김없이 그러니까 커밀 그리고 이제 우금 한국사를 없이 전반적으로 다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험이 어려운 거는 전부 이제 공평하게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렵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어려운 시험이 오히려 이제 합격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번 시험도 이제 제가 이제 한국사 강사다 보니까 한국사 시험만 분석을 했는데 한국사 시험이 쉽지는 않아요. 전년도 시험이랑 비슷한 난이도 정도, 요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고수들이 있죠. 고수들이 약간 풀기 좋게 출제된 한국사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문제 한 문제가 다 쉬운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거저 주는 문제가 없어요. 심화 내용들이 어느 정도 결합돼야지 풀리는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딱히 막 이렇게 심화 내용까지 공부했을 때 안 풀린다 이런 문제는 거의 없었어요. B형으로 8번 문제 있지 않습니까? 8번 문제 하나가 이거는 진짜 정말 틀리라고 엿먹으라고 낸 문제고 있죠. 이 문제를 빼고는 심화까지 정상적으로 이제 공부하시고 기출이 분석된 학생들이라면 풀 수 있는 문제로 이제 구성된 문제. 그러니까 고수들에게 좀 유리한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올해 지금 5월 이전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 이제 시험들이 출제가 됐어요. 경감부, 경찰, 또 뭐 있었지? 기상직 있고, 그리고 이제 국가직도 있고, 서울시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시험들 중에 가장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어렵게 출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기출의 심화 포인트들 정리가 된 학생들이 있죠. 기본 강의에서 심화 강의 내용까지 이제 제대로 정리하신 분이라면 고득점 90점 이 정도까지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시험을 갖다가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짧았죠. 그래서 이제 이 심화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적용해 가지고 이제 90점까지 받는 학생들은 상당히 드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험이 이제 한국사 합격 컷을 예상을 해보시면 분명히 이제 90점대 이런 애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극소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합격자들 중에서 보면 60점대 이런 사람들도 꽤 나올 거예요. 그리고 심하게는 지역에 따라서는 한 50점대 이런 학생들도 다른 과목을 잘 보면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이제 전체적으로 어려웠던 시험이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적정한 이제 데이터들이 모이면 지역마다 이제 합격 컷들이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이 될 거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자기 합격을 할 때 예상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또 면접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사와 관련된 실제 이제 기출 우리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 조선 전기 노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가 강론을 설명할 때 정말 한 30번도 넘게 강조를 한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강론에서 있죠. 특히 조선의 강론에서는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구별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 이게 전형적인 프레임, 문제 틀이라고 있어요. 이 문제도 바로 그거예요. 지금 조선 전기 나왔죠. 그러면 이 문제는 거의 70%, 80% 지금 노비에 대해 물어보니까 4의 4죠. 강론 조선 전기 나왔으면 이건 조선 전기, 조선 후기 구별할 확률이 거의 7, 80%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번 보시면 노와 양인의 사이에 태어난 소생은 모의 신분을 따라 양인으로 삼는 노비종목법이 시행되었다. 노비하고 양인 여자 사이에 태어난 소생은 애는 엄마의 신분을 따라 양인으로 삼는다. 노비종목법. 우리 노비종목법 언제 배웠어요? 영조의 노비종목법. 제가 영조 노비종목법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영조라면 노비종목법 실시 안 했다고 했죠. 왜? 영조는 엄마가 무수리 출신, 엄청 신분이 낮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빠는 숙종 왕이야. 그래서 제가 영조라면 내가 영조라면 노비종목법 실시했을 건데 왜 노비종목법을 실시했을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게 바로 그거예요. 노비종목법은 바로 조선 후기 영조거예요. 영조거. 조선 전기 물어보는데 조선 후기께 나온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게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조선 전기에 세종이 노비종목법을 실시했다던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런 거 다룬 적 있어요, 없어요? 심화에서도 이 내용을 안 다뤘죠. 왜 안 다뤘냐면 이거는 정상적인 시험의 범주가 아니기 때문에 안 다뤘어요. 그러면 조선 전기에 세종의 노비종목법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그거 틀렸어요. 이거랑은 달라요. 조선 전기의 노비 종목법은 있지 않습니까? 세종이 노비를 갖다가 늘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노비인 여자가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여자는 노비가 된다는 걸, 이런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노비를 늘리기 위해서, 이 제도는 노비를 줄이기 위해서 아빠가 노비라도 엄마가 양인이면 양인으로 만드는 제도예요. 근데 세종의 노비종목법은 엄마가 노비일 때 자식을 노비로 만들기 위한, 노비를 늘리기 위한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노비와 양녀 사이에 태어난 아기를 갖다가 양인으로 만드는 제도 있죠. 이거는 영조의 노비종목법이 정확합니다. 이게 제가 그 학생한테 이게 이 사실을, 그 세종권을 갖다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영조권을 몰라. 영조권을 몰라. 원래는 세종권은 시험에서 정규적으로 다뤄지는 범주가 아니고 영조권은 시험에서 정규적으로 다뤄주는 범주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야 될 공부를 모르고 몰라야 되는 공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공부 방법을 갖다 조금 이제 기출에 포커스를 갖다 맞춰서 공부를 갖다 해보시는 게 어떠냐면서 이렇게 이제 충고를 갖다 해줬습니다. 공부를 갖다 열심히 하더라도 있죠. 그런 식으로 엉뚱한 데 포커스를 갖다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은 성적이 안 나와요. 이거 아닙니다. 조선 후기예요. 그 다음에 중앙관청에 소속된 공노비 가운데 하급 기술관직에 임용되기도 하였다. 유해잡칙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걸 갖다가 누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냐면 장영실 있지 않습니까? 조선전기의 장영실. 아빠가 중국 사람이고 엄마가 관노 출신이라고 했어요. 그 노비야, 노비. 노비인데 얘가 이제 그 하급 기술관직에 시작해서 엄청 높은 뭐 3품까지 승진을 했다, 이런 얘기들 해드렸어요. 유해잡직도 분명히 설명을 했고. 그래, 이게 이제 조선 총기예요. 나머지 보면 전부 또 조선 후기예요. 부족한 군역 자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양인과 함께 노비를 소국은 조선 후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공노비, 국가에 소속된 공노비의 도망이 속출하자 내시 노비들 중 일부를 속량하기도 하였다. 이게 무슨 사건을 얘기하냐면 그 정조 아들 순조 있지 않습니까? 순조 때 공노비 해방을 갖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기존의 기출 제 심화 문제집에서 요 내시 노비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 순조 때 있었던 노비, 그 공노비 해방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구별하는 문제였습니다. 난이도가 조금 있긴 하지만 틀린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2번 밑줄 친 가로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제도는 젊고 재능 있는 문신들을 의정부에서 선발하여 위탁 교육하고 하는 장치였다. 교육시키는 장치인데 국왕이 친위 세력을 육성하고자 이런 교육시키는 제도를 갖다 만들었대요. 그러면 딱 떠올라야죠. 무슨 제도예요? 왕이 젊은 문신들을 교육을 시켰다. 초계문신제, 정조의 초계문신제. 그러면 학문 및 정책 연구를 위해서 경복궁 안에 설치되었다. 조선 후기는 임진 왜란으로 경복궁이 불탄다고 했죠. 경복궁이 없어.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중건하기 전까지는 없어. 말이 안 돼. 그 다음에 왕명출납 등 국왕 측근에서 비서실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건 승정원 얘기하는 거죠. 전혀 관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삼사의 하나랑 그 초계문신제랑 전혀 관련이 없죠. 그리고 창덕궁 후원에 설치되어 수만 권의 서적을 보관하였다. 요 초계문신제 있지 않습니까? 초계문신제가 보시면은 규장각이랑 같은 건물이라고 있어요. 같은 건물. 심화해서 다룹니다. 주암루. 그리고 창덕궁이라는 키워드. 그러니까 매칭이 될 수 있는 게 일단 4번밖에요. 이게 심화지식이긴 해요. 초계문신제랑 규장각이 정조랑 되게 관련이 깊은 창덕궁의 주암루라는 건물에서 이루어졌다. 이거 제가 시험 직전에 강의를 했던 궁궐과 관련된 내용에서 창덕궁에서도 다뤘고요. 정조와 관련된 심화 내용에서도 한번 다뤘습니다. 2번을 다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심화 지식이 없더라도 1, 2, 3번이 절대 아니고 창덕궁이 나오기 때문에 4번으로 연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림 너무 유명하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김홍도의 이제 풍속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작품이 제작된 시기 역시 조선 후기예요. 조선 후기.
그러면 이제 조선 후기 나오면 오답이 또 조선 종기로 나올 확률이 높다고 했죠. 중국의 남종 문인화를 우리 자연에 맞추어 토착화시키는 화풍이 발생하였다. 이런 거 중요하다고 했어요? 안 중요하다고 했어요? 별로 안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 그림은 기본적으로 중국 그림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국 그림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자연에 맞추어 토착하는 화풍이 발생하였다. 조선 후기 때 이런 현상이 등장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니까 진경산수화, 정선의 진경산수화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선의 진경산수화가 중국 화풍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있죠. 우리 이제 독자적인 우리 풍경을 그리는 화풍이 등장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촌담회의 저도 처음 들어봐요.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근데 필원 잡기는 심화해서 정리했죠. 이게 심화제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른다면 있지 않습니까? 3번, 4번 이거 조선 후기네 하면서 2번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심화해서 필원 잡기 같은 폐간문학 바로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있지 않습니까? 한간에 떠도는 얘기를 모은 폐간문학 있지 않습니까? 이 폐간문학, 조선전기 폐간문학을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가 서재필 해가지고 서거정의 필원잡기 제가 연결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조선전기의 폐간문학이 유행했다. 왜? 폐간문학은 정치적으로 되게 좀 이렇게 억압적인 시기 있지 않습니까? 문신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기 힘든 시기에 폐간문학이 유행한다고 했어요. 한간에 떠도는 얘기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세조쯤 이런 얘기들이 유행한다고 했어요. 그 서거정 같은 경우는 성종 무렵이에요. 세조 바로 다음에 성종이지 않습니까? 훈구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 그래가지고 서재필 해가지고 서거정의 필원잡기, 세조쯤 조선 전기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게 지금 보시면은 조선 후기인데 요건 조선 전기니까 이게 완벽하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서양식 화법, 도입 원근법, 그리고 인물의 측면을 묘사하는 그림이 등장하였다. 인물의 측면은 모르겠는데 원근법 도입된 게 조선 후기 청의 영향을 받아서 서양식 화풍, 원근법, 수채화기법 이런 것들 도입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강세왕의 영통굴 입구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죠. 그리고 이것도 조선 후기야. 그 다음에 양반 사회를 비판하는 양반전, 호생전, 호질 요거 전부 박지원 한문 소설. 양반을 비판하는 한문 소설들 조선 후기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선 전기 얘가 정답이에요. 자, 다음에 이제 기읍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짝져진 것은 조선 전기의 기역이 저술한 니은은 예로부터 사람들이 감상하고 길러온 꽃과 나무 수십종 재배법, 꽃과 나무의 재배법을 갖다가 서술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조선 후기 전기라고 했어요. 조선 후기에도 화초재배법이 한 번씩 등장해요. 근데 조선 전기 화초재배법 아주 특이한 게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이거 심화해서 다룹니다. 강희안의 양화소록이에요. 강희안의 양화소록. 그 강희안이라는 애가 되게 유명한 애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설명을 해드렸냐면, 강희안이 원래 유명한 거는 고사간수랑 그림으로 유명해요. 세조랑 관련된 조선전기를 대표하는 두 개의 그림이 있었죠. 목류도원도인가 목류도원도, 그리고 이제 안견의 목류도원도와 강희안의 고사간수도가 있었어요. 이제 그 얘기하면서 희안이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세조가 있지 않습니까? 사육신 사건 때 성산문을 갖다가 고문을 하면서 국문을 하면서 있죠. 성산문이랑 강희안이랑 되게 절친이라고 했어요. 그 강희안에 대해서 물어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야, 희안이도 너네랑 같이 이 사육신 사건을 갖다가 단종 보기를 갖다 공모하지 않았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성산문이 뭐라고 대답한다고 했어요? 아니, 우리 희안이는 성격이 좀 희한해가지고 특이해가지고 우리랑 뜻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살려두고 쓰십시오 하면서 이제 희안이를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 희안이에요. 그 희안이가 살아남아서 고사간수도 그리고 그 희안이가 양화소록이라는 있지 않습니까? 조선전기의 화폐란다. 그 화초 재배법과 관련된 글을 쓴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이제 1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고난도지만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기출문제에서도 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심화 교재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올해 이제 계리직 준비하면서 조금 이제 후회가 남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계리직 시험이 발표가 이렇게 되게 시험 그러니까 직전에 발표가 나지 않습니까? 한 4개월, 5개월 정도 남겨두고.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후회가 남는 게, 학생들이 이제 4과목이나 되고
공부를 갖다가 이제 네 과목이나 이렇게 짧은 시간에 완성을 하려면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좀 기본에 충실하라고 했어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그 심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심화 내용보다는 일단은 기본에 좀 충실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약간 후회가 남아요. 심화 내용에 우리 그 지금 다루는 내용들, 양화소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기본 내용만 봤더라면 양화소록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약간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심화까지 이제 계리직 시험이기 때문에 심화까지 이제 커버를 한 다음에 들으셨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이제 후회가 남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수험생이라도 그렇게 접근을 했을 거예요. 한 몇 달밖에 안 남았어. 그리고 내가 네 과목으로 갖다가 완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막 국사에만 너무 많은 시간을 갖다 올인하기보다는 일단은 시간을 골고루 이제 나눠서 분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제 좀 남으면 또 이제 국사도 이제 기본 과정 다음에 이제 심화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심화까지 잘 따라오신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학생들은 이런 문제들을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만 딱 공부하신 학생들은 약간 이제 확률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 그게 조금 이제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궁궐에 대한 설명. 이거 바로 시험 직전에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심화에서도 했고 제가 다른 학원에서 이제 오픈된 학원에서도 이제 요 내용을 갖다가 바로 시험 직전에 이제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한양의 이제 궁궐과 관련된 지식들, 그 월산대군의 집터 이것도 심화에서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월산대군의 집터 그리고 이제 선조 정릉동 행궁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힌트는 경운궁이죠. 이 경운궁이 나중에 독수궁으로 이름을 바꿔요. 독수궁. 고종이랑 되게 관련이 깊은 궁이라고 했어요. 고종이 이제 한일 합당 때 선물로 받은 속조전, 독수궁 속조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중에 해방공간에서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기도 한다. 전부 다 우리 다뤘던 내용들이요. 그래서 이제 독수궁, 경운궁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궐이라고 불렀던 궁궐도 있죠. 그 강에서 같이 정리를 했죠. 그러니까 경복궁 있죠. 동쪽에 있는 창동궁과 창경궁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연미와 인공미가 조화를 잘 이루었다. 자연 환경에 적응해서 만들어진 건축물 있죠. 그게 바로 창덕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흥선대원군의 왕공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따라 중건되었다. 경복궁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간파천 후 고종이 옮겨와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강무개혁을 실시하였다. 이게 바로 경궁 그리고 나중에 덕수궁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 거죠. 아간파천 이후 요 경운궁을 갖다가 고종이 쓴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러시아 공사관이랑 바로 붙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궁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간파천 그리고 계양기 다루면서도 이 궁궐을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제 궁궐의 역사를 정리를 안 하신 학생이라도 심화까지 들은 학생이라면 실제로 이 문제는 또 풀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정책의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총독부 15년 동안 토지 개량과 농사 개량을 통해서 식량 생산을 대폭 늘렸다. 그러면 일제강점기 1920년대를 대표하는 산미 증식 계획이란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1번 조선인 자작농이 감소하고 소작농이 급증하였다. 이게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정리를 해드렸냐면 있죠. 식민 지주화가 심화된다. 소작농들의 삶이 되게 악화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약간 맥락이 좀 다르게 해설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자신 있게 1번이라고 딱 1번이 맞다 틀렸다 판단하기가 좀 까다로운 선지예요. 그 다음에 2번 미의 단작화, 쌀밑자용 미의 단작화로 경제구조의 파행성이 심화되었다. 이거는 맞죠. 그러니까 20년대 산미증식 계획으로 쌀만 키우게 됐는데 이 쌀값이 나중에 폭락하면서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정답이요. 맞는 선지예요. 그 다음에 전국 토지의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가 작성되었다. 이거는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이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찾는 거니까 3번. 1번이 조금 표현이 애매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기출됐던 선지들이랑은 맥락이 조금 다르게 미묘하게 다르게 서술이 됐습니다. 근데 5번에서 지금 10년대를 가리키고 있어요. 20년대의 라이벌인 10년대. 그러니까 이거는 1번 가지고 방어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정답 3번으로 갑니다. 4번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주의 좁쌀. 이것도 전형적으로 출제되는 20년대 산미증식 계획의 부작용이지 않습니까? 그게 틀리는 거고 정답 3번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정 방침에 따른 통치가 이루어진 시기에 일어난 대중운동.
총독은 묵무간 어느 쪽이라도 임명될 수 있다. 헌병 경찰에 의한 제도를 보통 경찰로 바꿨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자 사이코 나오죠. 사이토 별명이 사이코라고 했어요.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해서 문화 통치 얘기하는 거죠. 20년대 문화 통치, 20년대 문화 통치, 20년대 문화 통치와 관련된 시기에 일어난 대중운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도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학생들인데 이거 정말 고조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노동공제에 나왔죠. 제가 노동농민단체는 전부 언제 나왔다고 했어요? 그거 20년대 무조건 20년대요. 이건 엄청 쉬운 기초적인 지식이에요. 그런데 노동 이거는 아마 제가 기본 강의에서도 아마 다뤘던 것 같아요. 안 다뤘나? 심화해서 다뤘나? 어쨌든 꽤 유명한 기초, 어떻게 보면 쉬운 지식이에요. 노동농민단체를 갖다 이걸 연도를 잡고 순서를 잡으면 이건 심화로 빠지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노동농민단체가 언제 등장했니? 20년대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맞는 선지예요. 20년대. 그 다음에 빈농을 주체로 한 토지혁명을 주장하는 농민 조합운동이 일어났다. 지금 보시면 포인트는 토지혁명이에요. 혁명. 농민운동이 20년대부터 30년대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는데 혁명적인 농민운동, 혁명적인 노동운동, 적세계 혁명의 불법적인 농민운동은 언제 일어난다고 했어요? 30년대 전반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30년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중적인 전국적 조직화의 일환으로 조선 청년총동맹이 결집되었다. 제가 청년자 들어가는 여러 단체들 전부 다 사회주의 색깔이 짙은 단체라고 했고 이 단체들이 대부분 언제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1920년대 전반에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1920년대 전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백정들의 신분에 대한 불만을 타파하고 조선혁명사. 이것도 언제? 20년대 대부분 단체들이 20년대 전반에 집중돼서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전반에 집중돼서. 이것도 20년대 전반, 23년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23년도에. 우리 뭐 물산장려운동, 실력양성운동 이런 단체들 전부 핵심 단체들이 뭐 23년도를 중심으로 형성이 된다고 했어요. 조선혁명사 그리고 뭐 이런 사회주의 단체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소년단체 이런 것도 대부분 20년대 전반을 중심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농민운동인데 혁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30년대 전반으로 빠지는 겁니다. 자, 이 문제가 이제 이번 시험에 가장 이제 어려웠던 눈에 엿먹어라 하면서 내는 문제였습니다. 블랙 레벨의 문제였습니다. 이제 문제를 한번 우리가 차근차근 분석해 보죠. 가는 오이라 김종필. 요거는 이제 그 한일 그 수교 있지 않습니까? 한일 기본조약의 이제 시작이 되었던 사건. 그게 이제 오이라 김종필. 이건 연도도 제가 이제 62년도라고 알려드렸는데 이걸 정확하게 연도를 외울 필요 없이 65년도 한일 기본조약 이전에 있었던 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한일 기본조약이니까 이게 이제 65년도예요. 그러니까 요 사건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갖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정말 어려웠던 게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인혁당 사건 때문이에요. 인혁당 사건. 우리 제가 이제 심화 과정에서 인민혁명당 사건, 2차 인민혁명당 사건을 갖다 70년대 반유신 운동과 관련해서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원래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인민혁명당 사건은 2차가 중요하고 2차가 지금까지 계속 출제가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반유신 운동 70년대랑 연결이 돼서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요 사이 이거는 60년대 사이니까 70년대니까 요건 아니겠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실제로 이게 정답이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2차라 했어요. 1차 인민혁명당 사건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64년도에 일어나요. 64년도에. 이게 이제 왜 일어나냐 하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건 때문이에요. 이 사건. 한일 기본조약 있지 않습니까? 이 한일 기본조약을 학생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한테 본보기로 학생들 몇 명들을 갖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1차 인민혁명당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답이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시면 베트남 전쟁에 대한 전투부대 파병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지금 학생들이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또 한 60년대 중반쯤 60년대 한일베에서 한일 기본조약이랑 베트남과 관련된 베트남의 이제 파병 두 개 사건이 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이제 되게 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2번을 갖다 체크를 갖다 대부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한일배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배를 했다 하면서 이제 요거로 갖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를 잡아준 이유가 한일 기본 조약이 먼저고 베트남 파병이 바로 그 직후입니다. 이게 순서가 미묘하게 차이가 나요. 지금 한일 기본 조약이 요게 이게 5월 달인가 이래요. 5월 달인가. 그리고 이거는 8월 달인가 그래요. 제가 이제 정확하게 확인하고 왔거든요. 날짜가 이거 직후에 요 사건이 일어나요. 같은 애인데. 그렇기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얘는 2번은 가나 사이가 아니라 나 직후가 되는 거예요. 나 직후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정답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은 좀 쉬워요. 방공법 같은 거는 군사정부 시절 거죠. 이전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대통령이 각종 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 이건 70년대 반유신이니까 이유가 돼버려요. 요 두 개는 쉬운데 결국 요 두 개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학생들이 했는데 인혁당 사건을 갖다가 2차 인혁당 사건만 학생들이 배웠어요. 이번 심화에서는 제가 공무원 심화 때는 1차 인혁당을 갖다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계리직 심화에서는 계리직 학생들을 공부하는 양을 줄여주기 위해서 1차 인혁당 사건을 갖다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언급을 했다고 해도 그걸 알았어도 이 문제는 헷갈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촘촘하게 일어난 사건들이거든요. 그리고 얘들끼리 뭐 뚜렷한 인과관계를 갖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는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오기 전에 다른 학원, 다른 강사들이 올려놓은 있지 않습니까? 가다반들을 갖다 좀 봤어요. 근데 대부분 2번을 체크해놨어요. 그러니까 강사들도 틀린다는 얘기예요. 강사들도 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 틀린 학생들은 이렇게 너무 이제 마음의 상처를 갖다 받지 마십시오. 이 문제는 정말 그 마음 먹고 있지 않습니까? 틀리라고, 너네 엿먹으라고 낸 문제였습니다. 만점 당지형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나머지 문제들은 다 풀 수 있게 나왔습니다. 정상적으로 이제 심화 과정까지 제 거 이제 심화 문제집으로 갖다가 이제 수하신 학생들 있죠. 제가 꼼콩이콩 세모 그 숙제를 내드렸죠. 그걸 정상적으로 그 수행을 하신 학생이라면 다 맞출 수 있게 나왔습니다. 자, 보기의 내용을 일어난 시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아르미 할아버지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삼국행을 결정하여 아르헨티나로 갔다. 자, 지금 보니까 쭉 밑에 거 보니까 6.25 전쟁이랑 관련된 게 나와요. 그래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 그리고 삼국행을 결정하였다. 이건 휴전협상 이루어지고 나서 있지 않습니까? 그 자유 송환해가지고 가고 싶은 나라로 간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례도 들려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소설 광장을 들었었죠. 소설 광장 주인공이 있지 않습니까? 휴전협정 체결되고 나서 인도로 간다고 했어요. 자기는 인도로. 그리고 인도로 가는 배에서 이렇게 이제 바다에 빠져가지고 자살을 했다 하면서 이제 소설이 끝나는 유명한 광장이라는 소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25 장면의 끝 엔딩, 배드 엔딩. 그리고 이제 수지의 할아버지 미군과 함께 인천 상륙작전 6.25 전쟁이 이런 형태로 전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은 요 포인트죠. 그리고 흥남고도는 중공군 개입하면서 우리가 다시 밀리는 요 포인트. 그리고 이제 기읍번은 6.25 전쟁이 이제 끝나는 거니까 여기 자리 잡고 있죠. 니은, 디귿, 기읍. 자, 다음에 이제 가로의 제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시험 직전에 강의를 했죠. 제가 우정특수사에서도 강의를 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정특수사 말고도 있죠. 일반 삼국시대 공부를 하면서도 이 내용을 갖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우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역. 그 소시지왕이라고 있다고 했어요. 소시지왕. 제가 예쁘게 그림도 그려드렸죠. 이렇게 생겼어요. 자, 비엔나 소시지는 아니고 좀 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소시지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시지 왕이 어느 나라 왕이냐면 우육시장의 소시지 왕이라고 했어요. 우육시장의 소시지 왕. 이 소시지 왕이 이름이 소지왕이고 있죠. 이 소지왕의 3대 업적이 우역, 육부정비, 시장 최초 설치 이렇게 암기 팁을 갖다 드렸습니다. 요중 3개 중에 두 개를 중심으로 문제가 구성이 됐어요. 우육시장. 그리고 정답은 지금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수도의 시장을 처음으로 열었다. 요 2개. 육부 빼고 있죠. 우역과 시장을 중심으로 정답이 도출된 거예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삼국시대 구분 중 벽화가 남아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자, 보시면은 호총하고 천마총은 신라고분이에요. 신라고분. 신라고분들은 돌무지, 덧널무덤. 물론 이제 통일신라가 되면은 굴식돌방무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신라고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굴식돌방무덤이요. 벽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고구려 구분, 쌍용총은 난이도가 높은데 심화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서역의 영향을 받은 이쪽 굴식 돌방 무덤으로서 무덤이다. 뭐 이런 이제 설명을 갖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굴식 돌방 무덤이니까 얘들이 벽화가 등장할 수가 있어요. 얘도 뭐 기사도 같은 거 있고 유명하지는 않지만 벽화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12번. 가나 사이 시기에 신라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자, 요거는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 약간 이제 고난도 심화 강의에서 역시 설명을 드렸어요. 신라와 발해의 역사를 갖다 연결해서 순서를 잡는 문제들이 심화용에서 출제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당이 고구려 평양에 안동도읍을 설치하였다. 이게 문무왕 때죠. 문무왕 때. 통일 무렵 문무왕 때. 그러면 이제 우리 오징어 다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문 중에 이제 문무왕 때요. 그리고 문무왕 끝나고 나면 이제 자 통일신라가 열리죠. 통일신라가 열리죠. 통일신라가 요렇게 생겨 있죠. 그러니까 요렇게 가가 이제 문무왕 여기. 그다음에 나는 보니까 대조영이 동모산에서 진국 발해를 건국하였다. 대조영이 성도광 무렵이라고 했어요. 성도광 무렵. 실제로 성도광보다 살짝 앞인데 성도광 무렵 이렇게만 기억하면 문제는 풀린다고 했습니다. 년도 기억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요 사이에 등장한 사건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성도왕 때 업적이죠. 이거는 정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성도왕 무렵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사이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뒤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세모. 개연성은 있지만 아닐 확률도 있어. 그 다음에 관리 채용에 있어서 시험제로서 독소 산업가를 실시하였다. 신라하되 신라가 망해가는 과정에서 3단계로 망해가는데 그 첫 단계에서 등장하는 주인공이 개혁왕 원성왕이라고 있어요. 독소 산업가. 이거는 명백하게 이후죠. 이후. 그리고 유교 교육을 진흥하기 위해서 국학을 설립하였다. 자, 이거는 신문왕. 성도왕의 전성기를 준비해준 신문왕이라는 중대 주인공왕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사이에 쏙쏙쏙쏙 들어가지 않습니까? 1번은 지금 개연성이 있는 정도,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정도. 2번 신문왕은 무조건 정답이에요. 무조건 정답. 빠질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관료전을 폐지하고 노급을 부활하였다. 이거는 이제 등신 경도광이죠. 요 경도광 여기 자리 잡고 있어요. 무조건 이제 유가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돼요. 난이도가 조금 높지만 우리 뭐 정상적인 공부 과정에서 이것도 이제 심화에서 나눈 내용이 좀 결합하긴 하지만 심화에서 요 그 신라와 있지 않습니까? 발해의 역사를 갖다 이제 연결해주는 발해의 역사를 갖다 연결해주는 요런 이제 연결고리를 갖다 우리가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그 심화 지식 중에서도 좀 평이한 문제였죠. 그 다음에 13번 후삼국 통일 과정에 있었던 사건의 순서를 옳게 나열한 것은 이거는 이제 우리 전설적인 이제 육자 암기법을 쓰면 너무 쉽죠. 우리 이제 건국되는 순서가 견원, 후 백제, 그 다음에 후 고구려, 그 다음에 고려, 그리고 왕건을 중심으로 육자 순서로 통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기억번, 견원의 후 백제 건국, 그 다음에 고려, 국호 태봉 그 연호 수덕 만세 이거는 후 고구려 그 궁의 뻘치들이죠. 그 다음에 금성이 함락되고 경혜왕이 사망하였다. 그 경혜왕이 사망하고 그 금성이 함락되고 그러니까 경혜왕이라는 왕이 죽는 사건이 무슨 전투랑 관련돼 있어요? 왕건이 왕이 되고 나서 있지 않습니까? 왕건과 견훤이 자웅을 겨루게 된다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두 개 유명한 전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일명 공고전투예요. 공고전투. 그 중에서 이제 공산전투가 견훤이 잘 나갔던 승리했던 전투라고 했어요. 이 공산전투가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견훤이가 있지 않습니까? 신라를 침공해가지고 신라왕을 죽였던 거예요. 경혜왕을 죽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디귿입니다. 그러면 이제 왕건이가 신라 불쌍하다고 신라를 도와주러 갔다가 대신 맞아주고 왔던 전투. 그게 이제 공산전투라고 있습니다. 그 디귿에 자리 잡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즉위하였다. 이거는 왕건이 이제 요 사이겠죠. 요 두 개 사이겠죠. 여기에 이제 위치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리을번이 리을번. 왕건이 이제 궁예를 제끼고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 디귿. 이거는 전설에 육자는 안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이제 건국되는 시기 그리고 이제
경쟁의 이제 초경쟁 총의 순서를 갖다 묻는 문제였습니다. 후삼국에서 순서 문제 되게 자주 나온다고 했죠. 그 이제 순서 문제가 등장을 했던 겁니다. 전형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역시 있긴 합니다. 하지만 뭐 틀려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가로 제도를 기억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게 사료가 좀 되게 이제 좀 우리가 원래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사료가 아니라 좀 특이한 사료가 나왔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토지와 관련된 제도예요. 관리들한테 나눠주는, 과에 따라 나눠주는 토지인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고려사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선지에 보니까 조준, 정도전, 이색, 정도전, 뭐 이색하면서 신진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서술이 돼 있어요. 그 우리는 이걸 보고 이제 과전법이구나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데 함정이 뭐냐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에 따라 초제지, 뗄감을 얻을 수 있는 땅을 주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공부했던 과전법은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시지를 갖다가 지급하지 않았다. 뗄감을 얻을 수 있는 땅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기에 이런 모습을 보였다가 나중에 변형돼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과전법에 대해서 좀 되게 특이한 사료예요. 근데 당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사료에 맞춰가면서 문제에 맞춰가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걸 과전법이 아니고 다른 제도라고 접근을 해보시면 문제 자체가 아예 구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선지 자체가 전부 과전법과 관련된 주인공들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 이제 과전법이라고 놓고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가전법의 주인공을 갖다 골라내라. 과전법은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 신진 사대부들이 합의를 해서 끌어낸 법이에요. 그러니까 혁명파와 그리고 이제 그 온건파,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온건파의 의견도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 중에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보면 온건파와 혁명파를 갖다 경쟁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과전법을 처음 주장했던 사람이 아무래도 비중이 높겠죠. 그 주인공이 바로 조준이에요. 조준을 비롯한 혁명파 사대부.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이 문제가 크게 어렵지 않은 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 시험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몇 주 전에 그 간호직 있지 않습니까? 간호직 8급 시험이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 간호직 8급 시험에서 있죠. 거의 똑같은 구도로 과전법을 주도했던 인물이 누구냐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 문제에 있지 않습니까? 오답선지에 정몽주가 나요. 정답이 조준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제가 제 카페에 시험 직전에 2주 전인가 지금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2주 전에 올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최근 기출들을 갖다가 이렇게 계리직들이 한 번씩 반영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 문제가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지금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조준이 있지 않습니까? 조준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조준의 친구인 정도전도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정답이 이제 1번이 됩니다. 이 문제는 지금 사료 자체가 전형적인 과전법 사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이제 그 오답 이의 제기 소지가 있긴 한데 고려사에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요것과 관련된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이게 오답 이의 제기가 이제 받아들여지기가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문제 자체 그리고 눈치가 조금만 있다면 뭔가 가전법이라는 느낌이 올 거고 가전법에 이제 초기 주도하고 정말로 이제 실제로 이제 주도했던 인물은 조준, 정도전 계열의 혁명파이기 때문에 뭐 1번이 이제 정답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간호직 8급에서도 조준을 갖다 정답으로 해서 문제가 구성이 됐었고요. 시험 직전에 이제 최근 기출들을 모의고사 삼아서 좀 풀어보셨다면 이 문제를 갖다 크게 당하지 않고 풀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다음 시를 지은 작가가 생존했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뭐 시를 몰라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동국 이상국집이 나왔죠. 동명왕편이 포함되어 있는 있지 않습니까? 이규보의 문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규보가 살았던 시기는 언제? 바로 이제 무신집권기 최씨 집안, 최충원과 최후 때 활동을 했다고 했어요. 별무방 같은 경우는 자 고려 이제 문벌귀족기 후기 때 그리고 거란에 보낸 사신을 유배를 보내었다. 이거는 이제 왕건 때 그리고 고려 국왕이 나주로 피신하였다. 고려 국왕이 이제 피신을 한 건 여러 번이 있어요. 나주로 피신한 건 누구냐면 현종 때 거란의 침입이 있지 않습니까? 거란의 침입에서 고려 국왕이 이제 나주로 피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야별초를 만들었다. 야별초가 바로 이제 최후 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최후 때 3별초 중에 가장 처음에 만들어진 게 야별초니까 정답이 이제 4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밑줄 친 내용에 해당하는 시기에 신설된 기구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문종 태평한 시기가 지나가고 쭉쭉쭉 나오고 이제 이게 밑줄이 있는데 밑줄이 지금 빠졌거든요. 이로 말미암아 크게 간악한 권신들이 번갈아가며 세력을 잡고 임금을 안치기를 바둑이나 장기두듯이 하였으며 강성한 적들은 번갈아 쳐들어와 백성들을 풀이나 갈대같이 베어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고려시대 얘기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고려시대 때 신하들이 왕을 갖다가 지네 마음대로 갈아치웠던 시기 언제요? 그러니까 딱 한 번밖에 없다고 했어요. 우리 역사에서 딱 한 번. 그러니까 최충원이 그랬어요. 최씨 집안이 그랬어요. 실제로 이렇게 왕을 갈아치운 건 누구냐면 최충원이요. 신, 희, 강, 고 하면서 이제 고종이라는 말 잘 듣는 왕이 등장할 때까지 계속 왕을 갈아치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요 최충원 때 문제가 15번이랑 거의 범주가 겹치네요. 그러니까 요 시기에 신설된 기구를 물어보면 대표적인 게 교정도감이죠. 그 다음에 최충원 때 나왔던 거는 더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두 개를 고르는 거죠. 그러면 가까운 걸 골라야죠. 그 아들 최후 때 정반 만들어지죠. 그래서 기억, 니은, 도평이사사와 정치도감은 요 충자왕들 개혁 그러니까 원간섭기 시기 때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틀리는 게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17번. 보기의 정책을 시행했던 국왕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 자, 기법사, 고난도 키워드지만 균형은 기본 키워드죠. 그 다음에 황도, 서경, 서도, 황제 코스프레. 누구예요? 그러니까 고려 첫 번째 말이 호족주독의 왕권이 아주 강력했던 광종 때 있었던 일이죠. 이 광종 때 전시가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 광종 아들 경종이고요. 백간의 사색공복제, 이게 광종 때죠. 광군, 이거는 이제 정종 때죠. 정종 때. 광종의 형. 그리고 왕권을 위협하던 왕규를 제거하였다. 왕규도 이거 뭐야? 그러니까 정종 때, 광종 형 때 건데 이게 꽤 심하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몰라도 2번, 요거는 이제 기본 지식이죠. 2번. 그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번. 18번도 이게 어렵다면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기본 지식이 탄탄한 학생들은 이런 문제 안 놓쳐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시대 때 전세, 토지세와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 조선시대 때 토지세 하면 이렇게밖에 없어요. 토지세뿐만 아니라 모든 세금과 관련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뭐 만약에 이제 뭐 그 과전법이라든지 수조권 논의라면은 뭐 과전법이라든지 직전법이라든지 관수관급제 뭐 이런 것들 나올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전세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세일 확률이 높습니다. 과전법 아니면 공법 아니면 영정법 요 3대 토지세와 관련된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 전세가 좀 의미를 확장해서 표현을 해서 만약에 수조권까지 다뤘다고 해도 뭐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과전법 아니면 직전법 아니면 관수관급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 중에 하나가 대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전부 다 실제로 토지세, 수조권이 아니라 토지세와 관련된 논의를 하니까 얘들은 제끼셔야죠. 얘들은 제끼고 요 세 개 중에 하나로 보셔야 되고 보니까 1결당 생산량을 300도에 400도 이건 잘 모르겠다. 근데 세율을 갖다가 20%로 20분의 1로 실제로 그 절감을 해줬어요. 그리고 핵심적인 힌트가 나옵니다. 토지의 등급을 6등급으로 세분화했다. 우리가 배운 있지 않습니까? 토지와 관련된 내용 중에 있죠. 내용 중에 요 과전법은 그 세율을 갖다 1결단 생산량을 300도라고 했어요. 요거 지켜지고 요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있죠. 우리가 배운 토지세와 관련된 제도 중에 유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토지의 등급을 갖다 6등급으로 나눴던 제도가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없어요. 세종의 공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배운 지식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했어요. 빙산의 일각. 어마어마한 광범위한 국사적 지식 중에서 있지 않습니까? 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가장 중요한 지식들을 배운 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공법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세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눈다는 이 지식이랑 결합될 수 있는 지식은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법이에요, 공법. 그 다음에 이제 선지들도 보면 있지 않습니까? 1, 3, 4번의 선지는 전부 공법에 매칭이 됩니다. 공법에 매칭이 됩니다. 토지 등급과 작황 정도에 따라서 전세를 차등하게 징수하였다. 연분구등법, 연분구등법 9등급으로. 그 다음에 이 제도는 전라도부터 시행하여 점차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우리 토지제도에서 이런 지식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토지 등급에 따라 면적을 달리하는 이족동세를 실시하였다. 이족동세 여러분 처음 들어보죠? 저도 처음 들어봐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지워버리라고 했어요. 지우고 판단을 해봐요. 토지의 등급에 따라 면적을 달리하는 제도를 실시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전분 6등법이 토지의 등급에 따라 면적이 달라진다. 등급이 높을수록 크기가 작고 일결이, 등급이 낮을수록 일결 크기가 커진다.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이런 거 안 중요해요. 이 제도의 시행으로 농민의 전세 부담이 낮아졌다. 공법 시행으로 전세 부담이 높아졌어요, 낮아졌어요? 낮아졌다고 했죠. 전부 다 공법에 부합하던 선지들이 나오고 있어요. 2번만 우리 모르는 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답은 몇 번이에요? 그러니까 2번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계리직 한국사 어려운 시험 문제였습니다. 제가 이제 쉬운 듯이 설명을 했지만 이거는 심화까지 이제 학생들 커버한 학생들이 있죠. 요 학생들에 대해서 쉬운 거예요. 이 학생들은 실제로 이제 이 문제들을 아까 8번을 빼고는 있지 않습니까? 전부 이제 풀 수 있는 역량이 있어요. 실수만 안 하고 침착하게 접근했다면 풀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본 강의만 들었던 학생들에게는 대부분 이제 확률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이런 이제 문제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국사만 어려웠던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상당히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힘들고 이제 험난한 시험을 갖다 했죠. 여러분 이제 열심히 준비하시고 시험까지 이렇게 치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22년에 있죠. 계리직 한국사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